이런 차가 우리나라에서 막 775대 이렇게 판매가 됐다라고 하면은 가치로 봤을 때는 대중 브랜드가 한 차종 7만 대를 판매를 했다. 이런 것과 비슷한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품을 많이 찍어내는 거 대비해서 이른바 고급 맞춤 정장 같은 거 한 벌 팔 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많이 팔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들 부자들이 이렇게 많군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승차감부터 하차감까지, 할부부터 일시불까지 자동차에 관한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자동차 연구소 티키타카 카매거진의 최정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 기자님.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어렵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네네. 최 기자님도 느낍니까? 저도 기름 넣을 때마다 느끼고 있어요. 아, 기름값. 그래요. 유류세 인하 폭이 좀 줄었잖아요. 네. 요 조치도 아마 기름값 더 떨어지면 사라지게 될 텐데 아니 이 와중에 기름값도 비싸다는데 초호화 럭셔리 자동차 시장 이게 호황이라고요? 진짜 그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이거 한국 아니죠? 우리나라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특히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좀 집중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 초중반만 하더라도 차를 산다고 했을 때 지금 계약하면은 못해도 1년 반, 2년 내에 나오면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차가 나왔으니까 차값 준비해 주세요라고 연락이 가면은 저 좀 포기해도 될까요? 저 계약 취소할게요. 이렇게 연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하고 다르게 아예 완전히 비싼 몸값 자랑하는 그런 초호화 럭셔리 자동차들은 진짜 신이 났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럭셔리 브랜드들이 다 최다 실적, 최다 매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발표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진짜 전례 없는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판매 실적이 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을 텐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차가 얼마나 팔렸길래 그렇습니까? 이 한국 수입자동차 협회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에 등록된 이 수입차가 총 28만 3,435대예요. 근데 그 중에서 1억 원이 넘는 차가 7만 1,899대라고 합니다. 이 통계에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테슬라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테슬라는 이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테슬라의 판매량까지 더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등록 대수의 약 25%가 이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모델이라는 거죠. 이게 전체 등록 대수로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 2.6% 정도, 대수로는 약 7,000대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1억 원을 초과하는 모델들은 성장폭이 10.3%, 대수로는 6,751대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바꾸신 분들도 계실 거고 수입차에서 수입차로 바꾼 분들도 계시겠지만 숫자로만 본다면 새로 수입차를 샀다고 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1억 원이 넘는 차로 바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통 크게 지갑 연분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경기 상황하고 맞물려서 생각을 하면 좀 낯설기도 하고요. 근데 자동차라는 게 분명히 이 브랜드에 따른 선호가 있을 거예요. 네. 브랜드별로 어디가 그렇게 잘 나갔습니까? 아마도 영국 브랜드 중에 벤틀리라는 회사가 좀 눈에 띄는 실적을 올린 것 같은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작년에 판매한 게 1만 5,174대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판매된 것이 775대입니다. 이 브랜드가 가장 저렴한 모델을 구매를 해도 2억 9천만 원에서 시작하는 브랜드인데 가장 저렴한 게 얼마라고요? 2억 9천만 원이요. 2억 9천만 원이요? 네. 이게 시작 가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 금액대를 생각을 하면은 꽤 많이 팔린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이게 그동안에는 일본이 아시아권 최다 판매 시장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 바로 뒤에 글로벌로 따지면은 세계 6위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위가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카 브랜드 중에서도 람보르기니라고 있는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233대가 팔렸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판매된 게 403대입니다. 전체 판매량으로 보게 되면은 주요 시장의 성장률들이 10에서 15% 정도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14.16%가 증가했어요. 전 세계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도 안정적인 글로벌 톱10 시장인데다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으니까 글로벌에서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 증가율이 14% 이상이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자산 시장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생각보다 좀 놀라워요. 몇 대 몇십 대 뭐 이렇게만 판매가 됐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금액대를 생각을 해보면 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가 올해 몇 대 생산했다 이런 소식 들으면은 뭐 현대기아차 몇백만 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 숫자가 좀 작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하나 단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중 브랜드하고는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벤틀리의 시작 가격이 2억 9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차를 살 때 내야 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만 살 때, 네. 네, 옵션 다 빼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차만 살 때. 예. 근데 이게 실제로 구매하는 가격들이 이 가격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2억 9천만 원이라는 가격도 요즘에 준중형 차 이런 거, 아반떼 이런 거를 사게 되면은 보통 2천만 원 중반대 구매를 하잖아요. 어림잡아도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은 가격의 시작점은 있는데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입구만 있고 출구는 없는 거예요? 네, 진짜 출구가 없어요. 이게 개인 맞춤형 주문이라고 해서 이 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그러거든요. 말 그대로 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비스포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디자인을 적용을 하거나 소재를 사용을 하거나 나만의 패턴을 적용을 하던가 이게 그 나라의 법규에만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가격도 얼마든지 비싸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정해진 일반적인 양산차하고는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 브랜드의 판매량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수치로 봤을 때 단순히 가격이 차값의 10배라고 하니까 10배의 가치를 파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50배에서 100배에 가까운 가치를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차가 우리나라에서 막 775대 이렇게 판매가 됐다라고 하면은 가치로 봤을 때는 대중 브랜드가 한 차종 7만 대를 판매를 했다. 이런 것과 비슷한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품을 많이 찍어내는 거 대비해서 이른바 고급 맞춤 정장 같은 거 한 벌 팔 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많이 팔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들 부자들이 이렇게 많군요. 저희 빼고 다 부자예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저희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탐나는 시장이겠네요.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런 브랜드의 CEO들, 대표들이 우리나라를 좀 연달아서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이 람보르기니의 스테판 윙켈만이라는 회장님이 우리나라를 찾아왔고요. 작년 12월에는 BMW 그룹의 올리버 집세라는 회장님이 방문해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을 만나고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올해 3월 초에는 이 벤틀리의 에드리안 홀마크라고 하는 회장님이 또 방문을 해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직접 밝히고 가기도 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롤스로이스에서 토스텐 밀러 오토봇이라고 하는 롤스로이스 대표도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 가장 비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의 이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주목을 할 만한 이유는 이 아시아 시장의 여러 국가들, 특히 전통적으로 이런 초고가의 브랜드들은 중국은 조금 특별한 시장이기 때문에 논외로 쳤지만 그 외의 시장들을 보게 되면은 일본을 아시아 전진기지로 보고 있었거든요. 일본 경제가 가장 화려했던 시기,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이 거품 경제가 가장 강했던 시기에 이런 차들을 가장 많이 산 게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럭셔리 브랜드의 CEO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 럭셔리 제품, 고급차 이런 것들을 팔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물론 세계적으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고급차 팔기 쉽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짜예요? 이게 되게 놀리는 표현 같은데 네. 실제로 이렇게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호구가 많은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대표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또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 럭셔리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럭셔리 브랜드나 명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왜 명품이고 왜 비싼 제품인지를 설명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구매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명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구나. 네. 그렇죠? 실제로 사본 적은 없을지라도 어떤 브랜드가 있고 어떤 게 고급스러운지는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이 초고가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이 명품에 대한 눈높이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소비자들은 다 사간다는 거예요. 이 글로벌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인구당 럭셔리 제품의 구매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하고요. 럭셔리 마켓 성장률 자체도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2021년에 글로벌 럭셔리 마켓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대체로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유일하게 성장한 나라가 중국이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줄기는 했지만 거의 유지가 됐다라고 볼 정도로 이 럭셔리 제품을 쉽게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만큼 탄탄하게 고객층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건데 이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회장들이 다 왔다. 마침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LVMH라는 그룹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베르나르 아르노 총괄 회장도 왔어요. 이번 주에. 한국 시장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 회장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이름이 브랜드에 들어있죠. 그 브랜드하고 비싼 샴페인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 테슬라 회장하고 서로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세계 최고의 갑부 순위를 놓고 다투는 사람인데 이분도 한국에 왔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눈이 높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소비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네. 근데 좀 희한한 게요. 고가의 수입차, 고가의 명품. 근데 이게 개인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보통 법인 명의로 많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가 우리나라의 전체 판매된 대수의 3분의 2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벤틀리가 우리나라에 775대가 판매됐다고 했었는데 대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벤틀리 중에 582대가 법인 소유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럭셔리한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234대가 판매가 됐는데 이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은 176대가 법인 소유라는 뜻인 거죠. 이게 이런 특정 브랜드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법인차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의 약 82%가 1억 원이 넘는 초고가 수입차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4억 원이 넘는 고가 중에서도 고가, 특히 슈퍼카라고 부르는 스포츠카 브랜드들은 약 88.4%가 법인 소유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스포츠카 브랜드 중에서 맥라렌이라는 영국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 브랜드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판매된 게 33대였는데 이 법인으로 등록된 비율이 97%라고 해요. 계산을 해보면은 네. 개인이 산 거는 한 대고 32대가 다 법인 소유라는 거죠. 그러면 뭐 그 개인이 다 산 게 아니구나. 어쩐지 이게 개인이 턱턱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법인에서는 법인차라는 거는 회사의 업무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문을 막 하늘로 열어야 되는 이런 차를 살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차로 이런 차를 쓸 이유가 있는가? 법인 명의로 구매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비용 처리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슈퍼카들을 사는 거, 초고가의 차들을 사는 거는 대기업의 오너들 혹은 총수 일가들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고급 수입차를 법인용으로 구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이분도 역시 이제 고가의 슈퍼카를 회사 돈으로 샀다라는 것 때문에 횡령과 배임의 혐의가 걸렸었던 건데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례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 2월 달에 국토교통부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공개 토론회를 열기도 했어요. 법인차 번호판을 법인인 거 티내게 하자. 네.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도로에서 다닐 때 누가 봐도 법인 번호판이구나, 법인차구나, 아, 저 차는 개인이 산 것이 아니구나, 출퇴근이나 업무 용도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아, 그러니까 폼은 내지만 법인차인 건 티내고 싶지 않아 하는데 네. 법인 명의를 통해서 개인이 사용하려는 차를 구매하는 그런 수요를 좀 줄여보자는 뜻입니까? 그렇죠. 실제로 업무에 사용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티가 확실히 나게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의견이 갈릴 만한 사안인가 싶기도 한데 의견이 좀 나뉜다면서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미 등록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강제로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등록된 차들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사고 파는 암시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차를 직접 구매하는 것들도 있지만 렌터카 업체를 통해서 장기 렌트로 구매를 하거나 리스로 구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법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차의 절반이 이렇게 법인차 전용 번호판과 비슷한 형태의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렌터카 업체나 이 리스 업체들은 불황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슈퍼카나 초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으로 뽑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네. 별로 신경을 안 쓴대요. 이런 차를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나만의 재력을 과시를 하고 나만의 개성을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특별한 차, 특별한 컬러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거든요. 거기에 번호판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연두색, 형광색인데 차 색깔하고 오히려 잘 맞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이시네요. 네, 거기다가 이것도 돈이 있어야 사지, 돈이 없으면은 이거를 법인으로 살 수 있겠냐, 나는 오히려 티가 나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색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로 법인차로 구매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혜택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실행 일정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르면은 올해 7월부터 이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너무 빨리 적용하는 건 아닌가? 아직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섣불리 적용할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심미적인 부분이나 개인의 취향 부분은 뭐 각자 판단에 맡기겠지만 회사 돈으로 회사에 안 필요한 차 사는 거 요거는 주주들이 허락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단속이 돼야 되는 부분 같기도 하고요. 보내드리기 전에 다음 주에 예고하실 행사가 있습니까? 네,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모빌리티 쇼 관련된 소식으로 좀 꾸며볼까 해요. 네, 현장의 생생한 소식 저희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티키타카 카매거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